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바로 리오프닝. 여러분 너무나 관심 많으시죠? 코로나19의 종식은 아닐지라도 코로나19와 함께 가자. 이게 국가가 통제할 일이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감 주사 잘 안 맞거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어떤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또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개인이 관리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산업계에도 리오프닝이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오프닝과 함께 많은 주식 투자자들도 여기에 투자해야 될까, 여행주에 투자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어떻게 판단하실지 제가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코로나19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그런 대상은 자영업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수십 년간 이 가게에서 삶을 살아왔던 또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유통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폐점이라는 이 문구를 자기 스스로 그 문 앞에 붙여놓는 그 심정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는 한마디로 봉쇄 조치로 정의가 내려지고요. 그럼에 따른 경제 충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바운싱 백,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 소위 백신의 보급과 또 위드 코로나 선언 그런 것들과 함께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 그대로의 리오프닝 시대가 우리 앞에 던져졌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에 북적북적이는 모습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모두에게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모두에게 왔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적 충격이 아닌 거죠. 월급 줄은 적 있으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대기업 직장인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재난지원금도 받고 재택근무하고 하면서 비용도 줄고, 그죠? 외식비도 줄고, 교통비도 줄고 하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모두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리적 충격, 여가의 충격, 여행의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바로 항공, 여행, 면세점업. 그 밖에 이 나머지 산업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대면 서비스업이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모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대면 서비스업에 찾아온 것이지 나에게도 온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어쩌면 그 충격의 대상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온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정책도 달라지고 우리가 경제를 판단하는 것도 미스가 생깁니다. 모두에게 온 것이 아니죠. 결국 계층별로 판단한다면 자영업자에게 찾아온 충격인 거죠. 한번 여행업을 볼까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펜트업 디맨드, 보복적 소비, 보복적 수요, 리오프닝 시대가 열리는데 얼마만큼 펜트업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관광객으로서 거의 매월 250만 명 정도가 출국을 합니다. 거의 큰 흐름에 차이가 없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서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워졌었는데 22년 들어서 21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 해외 관광객, 출국객 수가 한 100%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 250만 명과 비교했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 같으니까 별로 늘어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만 요걸 지우고 여기만 판단한다면 매우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물론 250만 명 수준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말 그대로 정말 리오프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해외 관광객 추이로만 봐도 여행업에, 항공업에 상당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있겠구나. 사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세계 경제가 혹은 선진국 경제가
먼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는 원래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지 않았던 산업들은 원래 그대로 가는 것이었고, 사실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산업들,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어요. 실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걱정 많이 되십니까? 물론 그런 계층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심리적으로 2020년 2분기 때 마스크 대란 있고 공장 셧다운되고 마스크 사려고 막 약국 앞에 몇백 명 줄 서 있고 불안해가지고 어디 못 나가고, 그때랑 비교하면 이미 소비자 심리 지수는 코로나19를 지운 지 오래됐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이미 코로나19가 지워진 상태다. 사람들 북적이는데 좀 안심하고 그곳에 가는 거죠. 사실 소비자의 소비 심리는 이미부터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미부터 돌아와서 대면 서비스를 즐기고 싶은데, 그러나 봉쇄 조치 때문에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그 비판이 절대 아니라 그 봉쇄라는 그 조치 때문에,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10시까지 임명 제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면 서비스업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었던 것이죠. 심리는 이미부터 돌아왔다. 심리적으로는 이미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건 이 봉쇄 조치, 뭐 거리두기 제한, 뭐 마스크 벗기, 혹은 뭐 24시간 제한, 이런 제한 조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요, 제가 22년 경제전망서에 22년을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기억하시죠? 회귀점, Point of Turning Back,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제다. 경제의 회복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다. 위드 코로나의 성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실제 한번 보십시오. 동행지수를 보십시오. 이미 20년 2분기 때 크게 꺾였고, 지금 경제는 놀라우리만큼 제자리로 이미 돌아온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선행지수는 동행지수와 역행하는데요. 이 선행지수가 꺾인 이유는 바로 22년 상반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크게 막았고 앞으로 경제가 좀 좋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적치 같은 것들은 크게 살아나는 모습, 소비도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의 투자들도 늘어나고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그런 것이 실제 경제를 크게 반등시키는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 주체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전쟁이라는 단어도 이제 불식시켜지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종합지수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제자리를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을 보면 거의 명확해집니다. 고용 충격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취업자가요, 대략 한 우리나라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죠. 2018년에는 이만큼 늘었고 9만 7천 명, 2019년에는 약 3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파란색만 보십시오. 2020년에 고용 충격이 있었죠. 취업자가 21만 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랬다가 21년 들어서 다시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죠.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늘어나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인 거죠. 그런데 이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월급 받는 자와 월급 받지 않고 나 스스로 돈 버는 자. 다시 말하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 충격에서 모두가 같이 고용 충격을 받았어요.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가 같이 고용 충격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비임금 근로자,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의 충격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2,700만 명 중에서 둘 다 대략 한 10만 명이 감소했죠. 고용 충격이 10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그러나 이게 똑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700만 명 중에서 대략 한 700만 명이 안 되는 600만 명 정도가 비임금 근로자거든요. 2천만 명 정도가 임금 근로자거든요. 2천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줄어든 것과 700만 혹은 60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줄어든 것, 엄연히 다른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소폭도 자영업자 혹은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폭이 더 컸지만 그 절대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큰 숫자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21년에 바운싱 백 됩니다. 자, 취업자가 늘어나는데 취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임금 근로자가 크게 늘어서요. 봉급생활자,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년에도 감소했는데 21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비임금 근로자죠. 제가 왜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느냐? 이 비임금 근로자는요, 크게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합니다. 자, 자영자는요, 1인 자영업자예요.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나 혼자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배달한다거나 혼자. 그게 자영자예요. 고용주는 치킨집을 하지만 한 명, 두 명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자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고용주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자영자는 아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의 개념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치킨집을 하는데 부인이 같이 도와요. 무급으로. 이들을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기준이나 국회 기준 또 제가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준에 따르면 이 모두가 자영업자예요. 비임금 근로자가 모두 자영업자고 물론 통계청 기준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이들만 자영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통계의 구분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흐름을 보시면 2019년에서 2020년 보시는 것처럼 고용주가 급감하죠. 대신 2020년에는 자영자가 급격히 늘어요. 이 두 가지를 크게 보십시오. 더군다나 21년에도 고용주는 주는데 자영자가 크게 늘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식당을 크게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혼자 식당을 하는 느낌. 이해가시죠? 큰 식당을 직원들 데리고 일하다가 이제 폐업하고 작은 식당을 혼자 경영하는 느낌. 영세화되는 느낌. 그게 바로 자영업자의 본질입니다. 그 고용 충격의 본질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늘어요. 폐업이 느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폐업이 늘 거라는 것이 상상이 되죠? 네, 중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폐업이 늘겠다, 공실이 늘겠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죠? 어쨌든 공실이 늘어나면 어떨까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임대가격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 20년, 21년 동안에 급격히 상승했는데 지난주에 보셨죠? 특히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정말 30%, 40%까지 올랐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경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평균 지표, 거시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만큼은 코로나19의 충격에 직격탄이었다. 모든 자산 가치가 다 급격히 올랐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조정됐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임대가격 지수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떨어지는 100 밑으로 밑도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은 충북 지역이네요.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하락세가 더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거죠. 왜? 폐업에 집중하니까. 대신에 뭐가 늘어납니까? 네, 공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시고 전망하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 공실률이라는 지표를 꾸준히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추이를 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그리고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한 가지 현상을 말씀드리면 중대형 상가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소형 상가는 공실률이 급격히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어요. 이것을 앞에 고용지표랑 같이 맞물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결국 대형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이 계속되니까 중대형 상가의 공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는 취업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한다. 폐업을 했어도 다시 창업한다. 창업 의지가 있다면 창업을 할 텐데 이제 큰 식당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대형 상가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던 자영업자가 폐업을 시도하고 계속 폐업이 들죠. 소규모 상가에서 창업을 하는 경향. 그래서 앞에 고용 추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용주와 자영자를 보시면 고용주, 큰 식당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계속 줄고 자영자가 늘어나는 현상. 결국 고용주가 자영자가 되는 현상이지 고용주가 임금 근로자가 되는 현상은 아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한다.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관점에서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작게나마 시도를 하지만 그래도 못해 먹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더 급격히 늘었죠. 그래서 소형 상가뿐만 아니라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추이는 이렇고요. 레벨은 좀 차이가 있죠.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5%나 됩니다. 근데 소형 상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6.8%,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그림 그린다면 밑에서 도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네, 그럼 위드 코로나의 선언과 이제 거리두기 단계의 전격 완화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업 열기가 폐업 열기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22년 1분기까지는 폐업 열기가 지배적이었고 폐업해야 되겠다. 조금 있으면 이제 폐업하겠다. 못 견디겠다 하는 그런 자영업자 비중이 지배적이었고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폐업할 필요 없겠구나. 폐업 의지가 줄어들고 창업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실률이 저점을 뒤로 하고 채워지는 시점. 그런 시점이 22년 대략 한 5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급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실률 추이를 바탕으로 여러분 지역에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보지만 여러분들은 댁 근처에서 관심 있는 상가나 그런 지역이 있다면 눈으로 보기에도 공실률이 엄청 많아졌는데 여기 공실률이 높았던 그런 상가들이 이제 공실이 채워지고 있네. 그건 이제 저점을 뒤로하고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가격에 추종하는 예를 들면 리츠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적절한 투자 의사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리오프닝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